1592년 4월 13일 도산포가 불타오릅니다. 위봉군 20만 대군이 조선 땅을 짓밟기 시작한 그날, 누구도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단 한 사람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임진왜란 최고의 영웅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 전쟁 중에도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 세운 사람,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배신당한 사람, 바로 유성룡입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웅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영웅,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성룡의 이야기는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1561년 유성룡이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에 조선 최고의 학자 퇴계 이황을 직접 찾아갑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퇴계 이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원권 지폐에 나오는 바로 그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수많은 제자를 둔 대학자였죠. 그런 퇴계가 유성룡과 단 몇 마디 나눈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퇴계 이황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런 극찬을 들은 건 유성룡이 처음이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퇴계는 유성룡의 명민함과 범상치 않은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장담까지 했죠. 이 사람은 훗날 반드시 큰 일을 해낼 것이다. 21살 청년이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확실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유성룡은 25살이 됐을 때 관직자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관직 생활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쾌속 승진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의 언론을 담당하는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주요 관직을 차례로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41살이 됐을 때 조선 조정의 모든 문무백관을 감시하고 탄핵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헌부의 대사헌 자리에 오릅니다. 승승장구라는 말이 딱 맞는 커리어였죠. 더 놀라운 건 유성룡의 실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노련한 대신들도 업무를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유성룡을 찾았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유성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왕 선조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성룡은 어진 선비이면서도 재주가 있으니 조정 신하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재다. 선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만큼 유성룡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유성룡은 이제 조선 조정의 핵심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589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겨우 3년을 앞둔 시점입니다.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선조와 대신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 때문에 난리였을까요? 몇 해 전부터 조선 조정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도 조선과 손을 잡고 함께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겁니다.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외교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같은 관계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친다. 조선 조정 전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괜히 통신사를 보냈다가 명나라가 의심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게다가 조선은 당시 일본을 어떻게 봤습니까? 국력이나 문화 수준이 한참 낮은 나라로 낮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일본 놈들이 명나라를 7배짱이나 있겠습니까? 깔보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통신사를 보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선조. 그때 선조가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성룡이었습니다. 선조 앞에 선 유성룡.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조선은 한 지방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팔도가 소동하는 형편입니다. 만약 적합한 장수를 얻지 못하여 한번 불리하게 되면 극히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유성룡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1587년 전라도 여수의 섬 손죽도에서 외국군이 침략해 약탈과 살인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역 책임자였던 전라 좌수사는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지금 조선은 작은 외침만 일어나도 나라가 들썩일 만큼 국방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장수를 내세워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선 안 된다.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성룡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긴 선조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590년 3월 2명의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황윤길과 김성일,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고 돌아올 때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유성룡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신사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유성룡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선의 군사를 재정비하기로 합니다. 앞서 선조에게 이야기했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에 뛰어나고 군사를 다룰 줄 아는 훌륭한 장수. 유성룡은 일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쪽 바다를 지킬 전라 좌수사로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 사람,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술렁거립니다. 이순신? 그게 누구요? 지금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영웅이지만 이때 조선 중앙조정에는 무신 이순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당시 지방 수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관직인 종육품, 현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성을 비우고 적을 쫓았다는 죄목으로 파직당하고 백의종군을 한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위급한 바로 그때 유성룡은 경력에 흠이 있는 무명의 무신을 중요한 요직에 추천한 겁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모두가 유성룡을 보는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유대감,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그런데 이어진 선조의 결정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이순신을 초자하여 전라 좌수사에 제수하라. 여기서 초자는 품계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유성룡의 의견을 선조가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선조의 이 지시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육품, 이순신의 품계를 무려 7단계나 높여서 정삼품, 전라 좌수사에 임명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유성룡이 추천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정오품, 정남 관직에 있던 권율이었습니다. 유성룡은 본래 문신이었던 권율을 북쪽의 군사 요충지인 평안도 의주 목사로 추천합니다. 유성룡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바다에서 일본을 막는 것은 이순신, 북쪽 국경에서 이민족을 막는 것은 권율, 이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유성룡은 대체 어떻게 조정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순신을 알았던 걸까요? 유성룡과 이순신, 이 둘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성룡은 이순신의 성품과 능력을 직접 확인했던 겁니다.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장수. 유성룡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겁니다. 1591년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유성룡은 이순신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오. 편지와 함께 유성룡이 보낸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쓴 병법서 진수박략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수군 전투와 화공 전술을 치를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을 받은 이순신은 아주 뛰어난 책을 받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성룡은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를 방어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국경을 지킬 인재를 뽑고 군사를 정비하고 경상도 쪽에 새로운 성을 쌓거나 낡은 성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향을 명나라에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1591년 3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일본에 갔던 2명의 통신사가 1년 만에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조선 조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통신사 황윤길이 먼저 말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직후라 자신감과 야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조선으로 쳐들어올 듯합니다.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통신사 김성일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왜군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유성룡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유성룡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성일을 따로 불러 자리를 마련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오. 외침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말 단 1알도 없다고 보십니까? 유성룡과 마주한 김성일. 이제야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일도 일본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청인길의 말이 너무 강경해서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한다는 소문은 진짜였던 겁니다. 일본의 야욕이 확인된 상황. 조선 조정에서 또 한 차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려야 합니다. 아니요. 자칫 조선이 일본과 내통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 조정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이때 유성룡이 말합니다. 만약 일본인들이 먼저 명나라에 조선통신사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땐 우리가 일본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변명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유성룡의 건의대로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조선과 일본의 동태를 비밀스럽게 보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만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내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풍선처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조선에서 일본의 동향을 알리는 사신이 도착한 겁니다. 유성룡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겁니다. 만약 유성룡이 없었다면 조선은 명나라의 의심을 받아 고립됐을지도 모릅니다. 1592년 4월 13일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산포를 시작으로 일본군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올게 왔음을 직감한 유성룡. 그런데 이미 예상했던 유성룡조차도 일본군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겁니다. 무려 20만여 명, 압도적인 병력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일본군. 게다가 일본군의 신식무기, 조총 앞에 조선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부산 진성 함락, 동매성 함락, 상주 함락.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 새벽 선조는 밤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유성룡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왕을 모시고 한양을 떠납니다. 그토록 준비했건만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선조와 조정 신하들은 평양성으로 피난합니다. 하지만 평양성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양성에 도착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유성룡은 선조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돼 명나라 군대를 맞이하고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간의 군사 외교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유성룡 앞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의심이었습니다. 명나라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선이 일본과 손잡은 거 아닌가? 조선이 우리를 속이고 함정을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의 애타는 요청에도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조선의 상황을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성룡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나라 관리가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명나라의 지원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유성룡은 명나라의 의심을 풀기 위해 명나라 관리를 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평양성 내부의 정자였습니다. 일본군의 동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유성룡은 평양성 남쪽으로 일본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까지 쫓겨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명나라를 속이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명나라 관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한 겁니다. 그제야 명나라 관리는 의심의 빗장을 풉니다. 1000명의 병력이 한 번 오면 외적들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명나라의 의심을 유성룡이 한 방에 지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근근히 버티고 있던 조선의 방어선 임진강이 결국 함락당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평양성마저 떠나 조선의 최북단 의주로 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조가 떠나고 이틀 만에 평양성 역시 일본군에게 함락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조선. 조정은 명나라 지원군이 제때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성룡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전라좌수사로 출정한 이순신이 첫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옥포해전. 유성룡이 추천했던 그 무명의 장수가
이제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극한 겁니다. 전세를 한 방에 뒤집는 계기가 됩니다. 옥호해전을 시작으로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이순신 수군의 연이은 대승으로 바다가 조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로로 이어지던 일본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바다를 장악당한 일본군은 더 이상 본국으로부터 군량과 무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육지에서는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던 일본군이 바다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의 승전보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선택, 조정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밀어붙였던 그 결정, 그것이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멀리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들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명나라 지원군이었습니다. 유성룡이 명나라에 약속받은 대로 무려 4만여 명의 군사가 파견된 겁니다. 유성룡은 4만여 명의 명나라 군사와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평양성 전투를 앞두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유성룡을 만납니다. 유성룡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명나라 제독에게 내밉니다. 그것은 평양성의 형세와 침투로가. 명나라 제독은 유성룡이 꺼낸 지도를 보며 단탄합니다. 유성룡은 지도에 붉은 점을 찍어가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지점을 표시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를 치십시오. 유성룡은 평양성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평양성에 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8원 작전을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1593년 1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평양성을 빼앗긴 지 약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 탈환 작전을 시작합니다. 유성룡이 표시한 바로 그 지점들을 공략하며 조명연합군이 진격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평양성이 드디어 되찾아집니다. 일본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고 조선은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둡니다. 유성룡의 철저한 준비가 또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성을 되찾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남쪽에서 재정비하고 있었고 언제든 다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성룡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조선의 군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전쟁 중에도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서고법을 도입합니다. 서고법은 백성들을 5명 단위로 묶어 서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군사 조직 체계였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병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화기 개발과 보급에도 힘씁니다. 일본군의 조총에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도 화포와 총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급합니다. 그리고 둔전 정책을 펼칩니다.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에서 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성룡은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쟁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성룡에게는 일본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내부의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정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이 왜군과 내통하고 있다. 이순신이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 터무니없는 모함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을 변호하고 지키려 했지만 당파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1597년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고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유성룡이 그토록 믿었던 장수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권율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성룡이 추천했던 권율은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역시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선조조차 유성룡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유성룡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것 아니오? 유성룡이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것 아니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뒤에서는 칼이 날아오는 겁니다. 유성룡은 외적과 싸우면서 동시에 내부의 칼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1598년 일본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사라지자 일본군은 서둘러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고 국토는 폐허가 됐고 문화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유성룡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자 당파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전쟁 중에 유성룡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 유성룡이 자기 사람들만 요직에 앉혔다. 유성룡을 겨냥한 탄핵이 쏟아집니다. 1599년 유성룡은 결국 모든 관직에서 파직당합니다. 나라를 구한 공신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쫓겨난 겁니다. 유성룡은 고향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승리의 주역이 받은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유성룡,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붓을 듭니다. 6년간 유성룡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합니다. 바로 징비록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징비록, 징비라는 말은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후환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 조선이 무너진 이유, 전쟁 중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까지. 유성룡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다.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했어야 했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뼈아픈 반성의 기록이었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말라. 다시는 이런 준비 없음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지 말라. 후대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1605년 유성룡은 징비록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유성룡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장수를 믿고 밀어붙여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임진왜란을 극복한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소고법, 화기개발, 둔전정책, 이런 개혁들이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셋째, 징비록이라는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비록은 위기 관리와 리더십의 교과서로 읽힙니다. 유성룡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를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혼자서라도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승리 후에도 겸손하게 반성할 수 있습니까? 유성룡은 말합니다. 진짜 영웅은 전장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위기를 예측하고 인재를 알아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고. 유성룡, 임진왜란 최고의 영웅, 이순신을 만든 사람.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위해 뼈아픈 기록을 남긴 사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유성룡처럼 믿고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역사 빌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